안녕하세요. 네, 이보강 이제 7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2주 동안 보질 않아서 공부를 잘 하고 계시고 계신지. 오늘 제가 일요일 날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 6주차 과제를 다 제출하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이렇게 좀 잘 마무리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본 시간은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획상은 뭐 재정운영표, 뭐 순자산면동표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인데 이번 중간고사 때 너무 이제 부담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재정상태표에서 마무리하고 어,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재정상태표 쪽에 이제 자산과 부채의 평가 이쪽을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다뤄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세부적으로 좀 다뤄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했던 발생지 복식부기의 도입과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 국가회계 법령 이렇게 강의했던 것들 쭉 이제 핵심만 파워포인트의 핵심만 좀 제가 따와서 좀 설명해 드리고 다시 이제 복습해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CPA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 그 직접 이제 중간고사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워드린 게 이제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학생분들께 시험을 치러야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과 또는 또 지금까지 과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점수가 잘 나오고 좀 형평성 있게 평가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튼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했었던 거 그리고 오늘 또 정리해드린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제 시험을 치르는 방법을 고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써봤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자, 시험은 오픈북으로 비대면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어, 비대면으로 치르지만 일단 웹엑스는 다 접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출석 상황이라든지 또 그때그때마다 이제 상황이 또 변화가 생기면 또 질의응답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뭐 뒤에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시험을 크게 세 번 치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종료 시간이 뭐 앞으로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지해 드리려고 웹엑스에 반드시 이제 좀 로그인 해 주셔가지고 시험을 보세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언제 치르나요? 9월 18일 월요일이겠죠? 오전 아,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대한 좀 시간을 늦췄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모두 다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시험을 치르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일과 후에 어느 정도 좀 텀을 들이고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래 6시부터 8시 반까지였는데 그 수업 시간 중에 좀 20분 정도 좀 더 뒤로 이제 쓴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자, 시험은 몇 문제고 객관식과 주관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객관식이 20문제, 주관식이 3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객관식 한 문제당 이제 2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재하고, 그러니까 답안을 기재하고 이제 제출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한 2분. 이게 이제 CPA 1차 시험이 보통 이제 50문제에 80분을 줘서 1.6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6분을 주고 있어서 이제 좀 더 완화해서 2분 정도. 그래서 객관식 20문제 20분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20분, 20분, 40분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3문제 20분. 그래서 총 이제 60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20문제 40분, 주관식 3문제 20분 이렇게 해서 총 60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로 해서 60분이 넘는데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치르려고요. 그러니까 객관식 10문제 20분을 2회 치릅니다. 그러니까 20문제를 한꺼번에 드리지 않고 10문제 드리고 답안을 걷고 또 10문제 드리고 답안을 걷고 주관식 문제 드리고 답안을 걷습니다. 이제 총 3번 문제를 드리고 답안을 3번 제출하셔야 돼요. 좀 이제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부정 행위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부정행위가 좀 나오면 어떨까 이제 물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을 못 믿고 이것들은 이제 뭐 그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까 보다 이제 공정하게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에 맞게 합당한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대로 좀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문제가 7시 30분에 10문제가 이제 보내집니다. 각 학생분들 이메일에. 그리고 8시에 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20분을 보는데 7시 30분에 보내드리고 20분 보고 걷고 또 10분 쉬고 8시에 보내드리고 20분 보고 걷고 또 10분 쉬고 8시 30분에 보내고 20분 보고 걷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학생 이메일로 이제 제가 문제를 송부할 건데 학생분들은 이제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약 발송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발송이 됩니다. 예약 발송을 해서 이메일로 송부된 문제를 읽고 중요한 건 직접 답을 종이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렇게 적어서 이제 저한테 뭐 워드나 한글 뭐 이렇게 엑셀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종이에 답을 기재하셔서 그 종료 전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객관식 열 문제는 7시 50분까지겠죠. 50분까지 답안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문자로 송부를 해주셔야 돼요. 010-622-6186. 그래서 첫 번째 객관식 열 문제는 7시 50분까지, 그러니까 7시 30분에 제가 보내드리고 그 열 문제를 푸시고 7시 50분까지 저에게 문자로 보내시고 10분 쉬고 8시에 다시 예약 발송해서 받으셔서 풀고 20분에 저에게 또 문자로 제출하고 그리고 8시 30분에 10분 쉬고 8시 30분에 또 제가 주관식 문제 송부드리고 50분까지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답안을 수기로 기재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사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학번, 성명, 1번, 10번. 이게 첫 번째 문제겠죠? 첫 번째까지 문제.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그 번호는 미리 적어놔도 될 것 같아요. 10문제, 그 다음은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 객관식은 3문제니까. 주관식도 1번 쭉 이렇게 적으시고 2번 쭉 적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접.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셔야 돼요. 이 사진을 이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10월 14일
24시까지 각자 시험 문제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알카지@네이버.com 지금 계속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계신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 이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제 언제 연습을 하냐? 10월 15일, 16일, 17일 물론 이제 금토일이에요. 금토일. 금토일이긴 한데 8시 30분에 제가 모든 분들께 이메일 그 14일까지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로 제가 문제를 송부드립니다. 8시 30분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세 문제로 수행을 해보고 제가 이제 세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시 40분까지로 하죠. 여기는 정확히 적진 않았지만 8시 40분까지 8시 30분에 드리면 8시 40분까지 저한테 문제를 답안을 이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8시 40분까지 답안을 주면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적어도 15, 16, 17일 중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시험 방법을 알고 계시구나를 아셔야 되니까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 빨간 글자로 마지막에 적은 거 있죠. 해당자 연습에 참여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제 그 연습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15, 16, 17일에 8시 30분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썼지만 8시 40분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문자로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수행 방법이에요. 요거는 꼭 인지하시고 계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제4장 자산부채 평가 이 제4장이라는 것은 그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4장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 좀 그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국가에 관련된 법령을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명드린다고 하고 이제 간략히 이제 짚어드리고 넘어간 부분이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 기준 볼까요? 자산의 평가 기준. 자, 재정 상태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산한다.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얼마를 주고 샀는지를 기초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다만이에요.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무주부동산의 취득.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데 국가가 취득했어요. 국가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이제 국가가 이제 다른 회계 시처로부터 그 어떤 자산을 받고 사용권 얼마 동안 이제 기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받는 거죠. 이것들의 다 특징이 뭐냐? 무주부동산, 교환, 기부채납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반대급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적인 방법으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곳의 공정가액?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측정해서 취득원가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그 관리전환은 숙제를 내드렸죠.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무상이다. 돈 안 받아요. 그럼 공정가치로 할까요? 아니죠. 국가 회계 실체 사이에서 하는 관리전환은 취득원가라고 유상거래일 때 돈을 주고 받을 때에 한해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관리전환은 그냥 그 어떤 자산을 다른 부처 또는 다른 회계 실체로 옮기는 거니까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이제 옮긴다 이거죠. 내부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부 거래로 인한 이익을 다만
유상거래다. 돈을 서로 주고받는다. 돈을 주고 서로 이제 자산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돈을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해당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를 하는 거죠. 자, 재정상태 표시하는 자산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시장가치 급격 하락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감액하는 거죠. 감액. 근데 그 감액하는 금액을 어떨 때 한다고요?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이 미달한다. 그러니까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뭐 예를 들면 그 비품이나, 그러니까 비품이라고 하면 이제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갑자기 어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다 부서졌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물리적인 손상이죠. 그럼 이거를 장부가액으로 계속 기록되는 게 아니고 회수가능가액으로 줄인단 말이죠. 시장가치 급격 하락.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주식. 근데 그 주식이 급격히 금액이 빠지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액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기준인 거죠.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에 미달하고 금액 대략이 중요한 경우에. 그냥 조금 미달했다고 다 감액을 잡는 건 아니고 평가를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액을 해라. 이 회수가능가액이 뭐죠? 회수가능가액이 회수가능가액이 우리 자 플라이 볼까요? 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 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실제로 매각이 되었을 때 그 매각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차감한 회수 가능해. 그 순실현 가능가치. 그러니까 그 실제 시장에서 매각이 될 때 매각의 부대 비용을 뺀 그 순실현 가능가치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인한 사용가치, 뭐 경제적 가치도 있을 거고, 이제 그 국가에게나 이런 정부에게서는 이제 사용을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런 사용 가치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용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명확히 개발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벌어들이는 것, 그게 이제 가장 명확한데, 그것 이외에 어떻게 이제 그 공공 서비스의 그 제공 부분을 금액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요거는 아직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여튼 이론적으로는 회수가능가액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매각할 때 그 들어온 돈의 가치, 그러니까 부대비용을 뺀 돈의 가치하고 실제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말한다. 회수가능가액. 그러니까 돈을 바로 매각해서 바로 팔 수 있는, 바로 팔아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계속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회수가능가액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팔아서 회수하는 거, 계속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 기계장치를 그냥 팔아서 돈을 바로 얻을 수 있지만, 그걸 예를 들면 구두를 만드는 기계장치다. 그럼 구두를 계속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용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 큰 것을 회수하는 가격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보면, 그래서 감액이란 것은 그렇게 회수가능가의 장부가액이 미달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능가를 조정을 해서 감액을 잡는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했죠. 그리고 감액하고 났더니 다시 그 가치가 또 올라갔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 다시 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건 포기해야 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좋은 어떤 그 아이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가 이상으로 또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부가액을 한도록, 그러니까 계속 올려주는 게 아니고
감액을 하기 전에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재정용 순환가에 반영한다. 요거는 이제 다른 회계처리 침에서 한번 쭉 보시면서 회계처리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가고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한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증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한 주 사고 또 그 다음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되니까 취득원가들이 막 그 시장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말에 어떻게 이걸 평가할 거냐. 총평균법을 적용해서 취득원가를 잡고 그것과 이제 시장가를 이제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유가증권은 자사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눈다. 자, 채무증권은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 만기와 이자율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우리가 돈으로 다시 들어올지 이제 아는 그런 증권인 거죠. 삼각구 취득원가를 한다. 삼각구 취득원가. 삼각구 취득원가가 어떤 거죠? 삼각구 취득원가가? 예, 볼까요? 자, 120. 자, 삼각구 취득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 시점에 특정 금액에서 상환되는 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 금액과 만기금액 차이가 유지법 적용하여 계산된 상환금액을 가감한 거라고 한다. 아, 너무 어려워. 핵심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핵심은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유효이자율법이 뭐냐? 유효이자율이 사용하는 거죠.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나 금융부채, 상각부채 등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배분하는 거다. 유효이자율이 뭐냐? 계속 올라가죠. 상각부채 등가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거야.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을 하는 거야. 이 유효이자율이 뭐야? 자, 현금 유효율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순장부 금액과 일치시킨 이자율. 그러니까 순장부 금액과 일치시킨 이자율.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 가치와 일치시킨 이자율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순장부 금액이라고 이제 한 거고, 이게 순장부 금액이 이제 공정 가치와 이제 유사하다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제가 이제 그 원금이 100원이고 원금이 100원, 액면 이자율이 10원인 채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채권을. 자, 뭐요? 채권. 그러니까 채무증권이죠. 그래서 매 연도 말에 이자율, 액면 이자율 10%, 100원의 10%는 10원이죠. 10원, 10원, 10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채무증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무증권. 그러니까 발행자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자를 줘야죠. 10원, 10원, 10원.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합니다. 100원. 그리고 현금은 10, 110이 되겠죠. 두 개 110. 그리고 이거는 액면이에요. 액면. 그러니까 명목가치. 3년 차의 명목가치, 2년 차의 명목가치, 1년 차의 명목가치. 그럼 이 현재 가치로 보면 이게 이제 이때 11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현재 105는 1년 차로 보면 11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1년 후에는. 왜냐면 그냥 은행에만 놔도 이제 10%를 가정했기 때문에 10% 이자를 받기 때문에 1년 후에는 11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자율의 효과를 반영해서 할인을 한다 이거죠. 뭘로? 10%로 이렇게 1 플러스 10%로 할인하고 이거를 자 10을 1% 10%의 자승. 왜냐면 2년 차니까 자승으로 하죠. 이거는 3년 차니까 3제곱으로 이제 환전해서
그걸 더하니까 100입니다. 이렇게 자 100이 됐어요. 100. 이게 이제 그 공정가치와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10. 이게 이제 공정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 이게 공정가치가 100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유효자율과 액면이자율이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만약에 유효자율이 9%라고 봐. 9%. 9%. 어떻게 돼요? 102.53이 되는 거예요. 102.53. 공정가치는 102.53이에요. 유효자율이 9%라는 것은 이 회사가 이 회사채로 이제 가정하는 이 회사의 시장에서는 9%를 이자를 주면 이제 서로 회사채를 사가겠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유효자율, 공정가치는 그러니까 채권의 공정가치는 이자율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3년 만기 회사채는 9%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줬어요? 액면이자율 10%를 준 거죠. 더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2.53이 된 거죠. 102.53. 원금보다 더 이제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할증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준 겁니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9%로 발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10%로 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는 그 회사채 그 채권의 가치는 더 많은 거죠. 내가 9%로 이렇게 9%만 줘도 됐는데 10%나 준대요. 그럼 그 가치가 높죠. 그러면 이제 11%예요. 11%. 예를 들면 유효자율. 이 회사는 유효자율이 11%예요. 근데 어때요? 10%만 준대요. 그럼 97.56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팔람에서는 이제 삼각후 취득원가를 평가하고 요 삼각후 취득원가를 평가한 그 유효자율, 그 할인율 통상적으로 이제 처음에 그 이자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면 이자율이 10% 그거로 이제 보통 이제 유효자율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맞춰서 계속 이제 할인해 나가는 이제 이자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9%다. 9%다. 그러면 이거는 액면은 이제 그 10을 받지만 이제 9%로 이제 할인을 했기 때문에 9%로 또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곱하기 0.09 9.23 1년 차에는 9.23의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현금은 10이 들어오지만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처리를 회계처리 할까요? 1년 차에는 채무증권 102.53 현금은 얼마 나갔어요? 얼마 나갔죠? 3이 나갔죠. 102.53 그럼 2년차는 어떻게 되죠? 2년차는 2년차 자 채무증권이 이자 수익이 현금이 얼마 들어요? 액면이자가 들어오죠. 액면이자 이렇게. 그럼 채무증권이 어떻게 줄어요? 이자 수익은 얼마요? 9.23 채무증권은 얼마 줄어요? 네. 10에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채무권 준권 줍니다. 그 1년차는 채무증권이 100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초에는 취득시는 102.53인데 1년차 말에는 1년차 말이죠. 자, 채무증권이 얼마예요? 채무증권이 102.53에서 0.77, 101.76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년차를 볼까요? 2년차. 자, 현금. 또 이자 수익 들어오죠? 이자 수익. 10. 또 채무증권이 줄어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하죠? 또 101.76에 0.09. 이게 유효자율이니까. 이렇게 유효자율로 생각하는 게 삼각구체 삼각구 측정 방법이에요. 삼각구 취득원가 측정 방법이에요. 지금 이 삼각구 취득원가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 수익 9.16이에요. 9.16. 그러면 얼마가 또 채무증권이 줄죠? 이만큼 줄어요. 그럼 이때 채무증권의 금액은 여기서 몇 빼면 되고. 자, 100.9예요. 그럼 3년차 가요. 3년차 현금 얼마 들어요? 110이 들어오죠. 110. 원금과 이자가. 채무증권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얼마죠? 또 여기에 0.9%겠죠? 곱하기 0.09. 9.08. 채무증권은 자 100.92 딱 맞잖아요. 결국 채무증권이 쭉쭉쭉 그렇게 빠지면 이제 다 빠진다는 겁니다. 102.53이 102.53 딱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효자율 9%로 보고 이제 사온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더 비싸게 이제 주고 사야 되고 원금보다. 왜냐면 액면이자를 더 주니까 10% 주니까 11%면 네. 이거를 다 11% 이렇게 그거는 네. 뭔가 안 맞는데요. 97.56 이제 97.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이거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 8.78 이게 네. 요거 이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9.08 9.08이 9.9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액면이자율보다 그러니까 유효자율보다 액면이자율이 높을 때, 낮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1%가 유효자율인데 액면이자율이 10%다. 그러니까 그거 그만큼 싸게 발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97.56. 그러면 9%면 9%인데 액면이자율 10%였다. 돈 많이 준 거죠. 그러면 더 비싸게 주고 사지. 102.54.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거는 똑같이 해야겠네요. 그래 맞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렇게 되면서 맞춰 나가는 그 만기에 금액을 다 떨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회계 처리되는 게 삼각후 대체원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스케줄을 이렇게 표를 적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채무증권 삼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자, 지분증권 과 기타 장기 투자증권, 기타 단기 투자증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 가장 큰 카테고리고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기타. 근데 취득원가를 평가한다. 요거는 이제 지분증권과 기타 투자증권은 그러니까 지분증권은 유가증권이죠. 주식 같은.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투자증권과 기타 투자증권은 뭐 수익증권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뭐 펀드 그런 것들이죠. 그건 취득원가를 평가한다. 그래서 투자 목적 두 가지였죠. 투자 목적에 그리고 신뢰성 있게 공정가를 책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디로 표시해요? 순자산 변동표에 조정 항목을 표시한다. 재정운용표 아니에요. 순자산 변동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감액 손실이다. 그때는 재정운용 승론가에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미수채권의 평가는 대손 충당금 신뢰성 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에 그러니까 얼마를 회수 가능할 거냐 평가해서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을 대손 추산으로 보고 대손 충당을 설정하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뭐 저가법이죠. 자 손익손출법을 적용해 평가한다. 다만 두두두 하면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가법 그렇게 돼 있고 압수품일 모수품 그러니까 뭐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범죄세였다. 뭐 압수하기나 몰수하기도 하는 거죠. 화폐성 자산은 시장가를 평가하고 비화폐성 자산은 뭐 토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공정가에 또는 감정가에 이렇게 이제 평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형자산 평가 일반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에게 부대 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원가로 하고 정액법 등을 적용 감가상각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금융비용 자본화를 시켜야 되는 거냐 이제 요구에 있습니다. 금융비용 자본화. 근데 어떻게 한다? 하지 않는다. 자, 일반 유형과 사회기반 시설 회계처리 지침입니다. 취득원가의 측정 쭉 나와있죠. 다만 또 있고 자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특정 차입금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차입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원가에 산입하잖아요. 산입하지 않는다. 언제? 발생 시점에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토지를 사기 위해서 차입금을 빌렸다. 그 차입금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죠. 그 토지에. 근데 국가에게는 어떻다고요? 그냥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게 원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감가상각하는 게 더 맞는 거냐 아니면 이자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더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자 비용을 좀 정확하게 측정해 보자 요쪽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감가상각이 그렇게 막 그 수익 비용 대응이 되는 그런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그 실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자 비용, 차입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그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도 자, 무형자산 취득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어떻게? 단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원가 절대 아니에요. 네,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들어갈까요? 자, 사회기반 시설의 평가. 자, 37조를 추정한다. 감가상각을 한다. 이때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 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 그러니까 토지에, 아니, 그 도로에도 구축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가로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 구성 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가상각 대상이면 내 용역자금 재료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도로를 계속 포장해서 유지하고 그 도로를 달리는 속도를 뭐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파헤쳐져 가지고 그 속도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그냥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뭘로 대체해요? 수선유지 비용이 감가상각비와 비슷하다. 그래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체한다는 말은 수선유지 비용이 감가상각비 역할을 하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죠. 전제 조건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의 사용수익권 제가 보여드렸죠.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사용수익권을 부채로 표시한다. 땡인 거죠. 자산의 차감 항목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산의 차감 항목을 표시할 때 평가도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숙제로 하셨죠. 자, 재평가는 이제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무형자산의 평가 요것도 쭉쭉쭉 하면 되고, 이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업회 기준하고 다르죠. 무형자산이 뭐 경제적 영역을 정해준 겁니다. 20년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자,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40조에 나오고, 제가 유리창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그걸 다시 바꾼다? 그거는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으니까 수선유지비다. 다만 뭐 내진 시설이 없는 건물에 내진 시설을 추가했다. 그러면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자본주의다. 자, 부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가액을 평가한다. 얼마로 상환할 거냐로 평가한다 이거죠. 국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직접 발생한 비용을 빼서. 어떤 비용이요? 국채 발행 수수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100이 들어왔지만 100에 국채 발행 수수료가 10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0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것을 차감해서 이제 국채를 표현한다고요. 100을 발행했는데 발행 수수료가 10이에요. 그러면 90만 국채를 한다고요. 그래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은 아까 국채 발행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거죠. 차이는 국채 할인 발행 차금, 뭐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가액은 국채가 100원 아까 발행했으니까 100원 그건 있지만 뭐 10을 차감해서 90이 이제 발행가액이 된다면 90과 10은 차이가 나는 거죠. 10만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할인 할증 발행해서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거죠. 요것과 같습니다. 요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맞춰주는 겁니다. 네, 맞춰주는 거. 결국 다 이제 끝날 때는 장부가액이 0이 되도록, 청구가 0이 되죠. 여기도
세부적분 97.56인데 쭉쭉쭉 이렇게 하면 97.56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해라 이런 겁니다. 자, 유의자일로 삼각도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의 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이것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건 이제 그 취득자의 입장이고 이제 발행자 입장에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원금이 100이에요. 100. 국채 발행자. 근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10원이 들어요. 10원.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자율은 10%예요. 이게 이제 유효이자로 치면 액면 이자율과 유효이자를 갖다가 치면 자, 발행가액 얼마라고요? 100에서 10을 빼는 거죠. 100에서 10을 빼는 거죠. 90원. 자, 90이에요. 90. 근데 이자는 어떻게 줘요? 이자는 이자는 자, 액면이자율이 10이니까 10 이렇게 주겠죠? 액면이자. 원금은 어떻게 갚아요? 원금 100. 이때 갚아야죠. 100. 이렇게 합니다 말이죠. 이게 그 이제 현금흐름 합계. 자, 여기서 이 비용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하고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97.56이면 얼마죠? 발행 비용이 100, 100이 97.56 2.44다. 2.44원이다. 2.44원이다. 요건 가정입니다. 가정. 자, 2.44원의 발행 비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발행가액은 2.44 97.56입니다. 97.56. 자, 발행가액 97.56이에요. 자, 발행가액하고 뭐였죠? 액면가액하고 맞춰주는 거. 자, 액면가액 100원. 이거 맞추는 게 이자율이 얼마일까요? 11%. 여기 이제 11%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11%. 자, 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요 현금으로 10% 해볼까요? 11%로. 자, 이거 나누기 1 플러스 11. 아이고. 자, 쭉 해서 여기 2승, 여기 3승. 자, 이게 합계가 얼마죠? 여기서 97.5도.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맞춰주는 이자율. 요게 되는 거네. 요게. 이게 이제 유효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삼각을 해나가는 거죠. 자,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국채 발행하는 쪽은 자,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97.56이 들어왔잖아요. 100원에서 2.44를 빼서 97.56. 자, 국채 발행가액 하나 하는 거잖아요. 액면 금액에서 발행비율 뺀. 그러면 1년차 자 취득 그 발행시는 이렇게 되고 자 1년차 말에는 어떻게 돼요? 1년차 말에는 이자가 얼마 나가요? 이자가 현금이 10이 나가는 거죠. 10.
임매유자 줘야 되니까 현금 시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 유효이자로 곱하면 이게 이제 국채 97.56이 이제 현재 장부가이니까 유효이자 11% 얼마죠? 10.7316 이게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 유효이자로 하니까 똑같이 유효이자로 이자 수익 똑같이 유효이자 이자 비용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국채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국채 0.7316 그럼 현재 장부가가 얼마예요? 국채? 자 늘어났으니까 98.2916이 되는 거죠. 2년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자 곱하기 얼마죠? 유효이자율 10.8118 이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자 그리고 현금이 얼마 들어 나가요? 이자 10. 그럼 국채는 얼마죠? 또 생각되는 게 자 0.81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국채는 얼마예요? 장부가액이 99.1038 그럼 3년차 말 이제 마지막 드디어 두둥 자 이자 비용 얼마요? 이자 비용 똑같죠. 이 국채 지금 장부가액에 또 이자율 10.914 유효이자율로 계속 이자 비용을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액면은 10에 나가는 것이 그리고 원금도 갚아야죠. 자 그럼 국채는 얼마예요? 국채는 국채는 나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국채는 얼마 나가요? 이제 없어져요? 99.0986 그러면 이게 국채 이게 약간 이제 단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게 약간 단수 차이 나네. 요거는 이제 단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요게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약간 단수 차이가 나서 죄송해요. 요거는 이제 단수 차이가 안 나도록 하면 되는데 요 이제 국채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 장부가액이 업해지면서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아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 인식하고 나머지는 이제 채권 채무를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연금 충당부채 요거는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안 한다. 충당부채를 군인 공무원은 한다. 요거 용자보존권 충당금 요거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요건데 이제 그 저리로 국채보다 이제 저리로 이제 평가할 때 빌려줄 때 이제 발생을 한다. 그때 이제 그 추정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이제 캐시플로우에 반영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증충당부채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가가 신용이 낮은 분들의 신용을 보증해 줌으로써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그 보증을 해준 그분이 디폴트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 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보증 충당부채로 계산을 합니다. 채권 채무 현재 가치에 따른 평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장기현물 조건.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적으로 매년 얼마씩 나누어서 받는다. 그러면 장기현물 조건이죠. 그러면 명목 가치가
현재 가치하고 현저히 다른 거죠. 아까 이제 이 현재 가치를 해봐도 알잖아요. 요 100이 이 100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평가한다.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효자율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당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평가해서 그 신용대로 이제 이자율로 평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우니까 국채유통 수익률을 이제 자주 이용한다 이거죠. 융자보존과 충당금 할 때도 그랬어요. 재정운용수가에 반영한다. 그리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 자,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재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그래서 환율로 해서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자, 비화폐성 자산은 어떻게 하냐. 역사적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에 적절한 환율을 평가한다. 공정가율을 측정하는 경우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에 적절한 환율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공정가액도 평가가 되고 환율도 평가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건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수업 때도 했고.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부부채 발생한 손익을 조정하며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해당 조정 항목에 반영하고, 그러니까 그 해당 조정 항목에 반영하는 거예요. 재정운용 성과에 반영하는 거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해당 재정운용 성과에 반영한다. 그 효과가 지난번에 과제 내드렸어요. 그거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사례 설명을 드렸던 거. 자,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 자,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 평가. 리스 있어요, 리스. 이제 금리스, 운용 리스, 이제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이용과효기 실질적으로 리스 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그러니까 지금 예전 리스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예전 리스 기준이 이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나뉘고, 실질적으로 이게 내 거다. 그러면 이제 금융리스다. 그리고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산하여 감가상각한다. 그러니까 공정가액이 더 크면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맞겠죠. 뭐 리스자산을 주면서 공정가액 그 공정가액보다 낮게 이자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보통은 맞을 겁니다. 자, 파생상품의 평가. 파생상품은 자산과 부채로 계약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격으로 한다. 자, 여기 있어요.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용성과에 반영한다. 다만 뭐요? 현금흐름 변동위험회피, 요거는 순자산 변동표에 파생상품 평가선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한다. 요거는 뭐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 설명을 좀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요건 파생이라서. 근데 여튼 현금흐름 변동은 어디로 간다? 순자산 변동표로 간다. 재정운용 순원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 우발부채는 이렇다.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에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 부채는 불확실하지만 언제 지출될지 불확실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발 부채는 이제 그것보다는 높지 않은 거죠. 충당 부채보다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 표시되는 직전 회계 연도의 순자산 기초금액 및 기타 대응금을 새로운 회계 정책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 표시되는 직전 회계 연도의 순자산 기초금액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류 수정. 자, 중대한 오류와 그 위의 오류입니다. 중대한 오류는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자를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중대한 오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그러니까 중대한 오류일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산과 부채 평가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길어가지고 이게 좀 전체 양이 늘어나겠네요. 네. 다음은 과거 이제 했던 것도 좀 요약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빠르게 이렇게 짚어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이제 요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중간고사에 도움이 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처음은 우리가 그 발생주의 정부에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왜 정부가 발생주의를 도입했는지 이 효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국가가 발생주의를 도입했느냐. 그리고 이제 정부에게 목적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회계보고 책임성, 회계보고 책임성. 국가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회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했고요. 재정 상태 및 재무 건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이게 이제 정부에게 목적이었던 거죠. 자,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이렇게 중앙, 지방,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 특별회계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 국가회계에 적용된 재정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특성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회계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산회계, 세입세출 결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하고,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위도 추가로 도입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다. 특별회계 기금은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 두 개는 예산이다. 이거는 기금이다. 이렇게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산회계와 그리고 복식부계획, 재무회계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 과거의 것들은 이제 예산의 통제를 목적으로 현금주의 단식폭으로 해왔었던 거고, 이제 그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회계가 들어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출원인 행위, 이 지출원인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통제 목적이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 내에서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계속 예산을 이제 지출 원인을 함으로써 그 예산상 금액을 차감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야 그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지급되기 전에 지출 원인 행위를 계속 해줌으로써 그 한도로 계속 차감시켜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재정 상태표는 이렇고 재정 운용표는 이렇다.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셨고, 이제 유형 투자, 일반, 사회기반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배열되는 거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2주차. 2주차는 이제 그 예산이 무엇이냐를 이제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예산이 무엇이냐. 자, 예산의 원칙 이 5가지. 요거는 어떤 것들인지 어떤 의미인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계적인 독립의 원칙이 무엇이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무엇이냐, 수혜비 직접 사용 금지가 무엇이냐, 건전 재정 원칙이 무엇이냐, 예산의 공개 및 사전 의결의 원칙이 무엇이냐,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애외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교재나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또 보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 이제 그 예산의 구성에서 이제 국가재정법상 예산 구성, 제가 그때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채무부담 요게 이제 나오는 그 예산 그 관련된 서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는 이제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명시월비가 무엇인지, 이제 국고채무 부담액이 무엇인지, 계속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별로 장관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뉘는 거고, 이제 계속비는 이렇다, 명시월비는 이렇다. 명시월비는 미리 국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 2월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이월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장관항은 이게 이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용과 이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전용은 이제 그 행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행정부 내에서 한다. 요거는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율은 그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연도 내 지출이 못 되는 것들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넘기는 거, 그거는 명시효가 이제 다르다. 이 수입대책경비, 수입대책경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발생된 수입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 간 결산 관련 규정 이렇게 있는데, 이 그 결산 보고서 작성 제출 절차 이것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중앙간사의장이 이제 결산 보고서 만들어서 기재부에 보내면 기재부는 4월 10일까지 만들고 감사검사를 받아서 국회 제출하는 5월 31일 날 요 과정을 또 이해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결산 보고서도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결산 개요는 뭐죠?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 운영과 재정 재무 상태. 그리고 성과 보고서 내용도 이제 들어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개념이 무엇이냐?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결산상 잉여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뺀 단순한 것은 결산상 잉여금이고 거기서 2월에서 써야 하는 돈 제한 금액이 세계 잉여금이다.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국가회계의 법령체계와 범위. 자, 국가회계와 관련된 법령체계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기준이다. 국가회계법은 우리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규정하고 국가회계법 시행령은 위임된 것이 이제 들어오고 국가회계 기준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만 들어와 있다. 국가회계 기준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체계되어 있고요. 또 결산 절차 나와 있고 이제 국가회계 원칙은 신뢰성, 충분성, 이해 가능성이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결산부 작성 방법 네. 내부거래 제거는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회계기금별 재무제표를 내부거래 제거해서 중앙관세별 재무제표를 만들고 중앙관세별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또 내부거래 제거해서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죠. 그리고 국가회계 기준,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으로 있는 국가회계 기준이 제1장 총칙, 제2장 재정상태표, 제3장 재정운영표, 제4장 자산과 부채 평가, 제5장 순자산 변동표, 제6장 부속서류예요. 근데 이번 시험 범위는 이제 재정상태표, 그리고 자산부채 평가, 뭐 부속서류,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올 그런 생각입니다. 네, 출제할 생각입니다. 재정운용표와 순자산 변동표는 다음 기말고사로 좀 미루겠습니다. 자, 쭉 보시고 자산과 부채 평가 부분은 오늘 이제 앞선 시간에도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꼼꼼히 한번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요것들은 이제 요약된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보충 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게 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다. 뭐가 있어요? 유산자산 종류. 자, 유산자산은 재무제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그거. 재정상태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거 꼭 기억해 두고 계세요. 유산자산은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지난번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필수 보충 정보가 있고, 자, 계속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자산과 부채 평가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재정 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자산과 부채 평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늘 이제 앞선 시간에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 알기 쉬운 국가회계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공부했었던 그 부분들은, 또 이제,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튼 오늘 짚어드리는 내용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자산과 부채 평가 이 부분들을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그 기출 문제 한번 쭉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1차 문제입니다. 2021년도 1차 다음 중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가는 중앙관세의 창 또는 기금관리 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 원가를 집계해서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그 국가회계 특징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이제 기금관리 주체라는 말을 쓰고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이제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큰 의미는 없고, 이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을 같이 말한다. 이제 원가의 정의, 요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회수 가능가액. 오늘 이제 앞서 시간에 배웠죠. 순실현 가능 가치와 사용 가치 중.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는 바로 팔면 얼마, 사용 가치는 계속해서 사용할 때 들어오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 요거 좀 큰 금액이다. 말씀드렸고. 자, 수익은 요거는 뭐 이제 그 재정 운용표 쪽이니까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이제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쓰는 교환가액을 말한다. 예. 요건 공정가액의 정의죠. 자, 5번. 연금 충당부채란 재정상태표 현재 연금 가입자에게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래 예상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 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 추정무기한 등 보험 수익적 가능을 반영해 산정하는 걸 말한다. 저 진짜 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연금 충당 부채. 네. 답은 5번인데, 이게, 왜 틀리지? 이게 왜 틀린 거야? 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 깜짝 놀랐느냐? 이제 연금의 기차를 지치는 분이 연금 충당 부채란 연금 추정 지급액 중 재정상태표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 시점의 현재 가치로 산정한 걸 말한다. 요거를 현재 가치로 산정한 걸 말한대요. 연금 추정 지급액이 있고 그것을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재정상태표일 현재 재직까지 귀속되는 이 기간, 이 전체분에 여기만 이렇게 그 평가를, 현재 가치 평가를 해서 가져온다 이건데요. 요게 연금 추정 지급액이라는 거죠. 미래에 이제 퇴직하시고 장래에 받으실 금액을 연금 추정 지급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연금 추정 지급액이 요거란 거죠. 요거. 이게 연금 추정 지급액이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연금 충당 부채가 아니고 연금 추정 지급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렇게까지 내야 되나. 여기를 이걸로 바꾼 거죠. 연금 충당 부채란 재정상표 현재 연금 가입자의 근무용에 대한 대가로 장래 예상퇴직 시 지급할 금액으로, 장래 예상퇴직 시점에 지급할 금액은 연금 추정 지급액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추정한 게 연금 추정 지급액이고, 그거를 끌어온 게, 현재 가치로 끌어온 게 전체 그 예상 재직 기간 중에서 현재 재직하는 기간까지 부분을 현재 가치로 또 끌어오는. 근데 연금 추정 지급액과 연금 충당 부채를 이렇게 교묘히 바꿨다.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들어가시는 그 교수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국가에게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을 어떤 저희 추세를 보고 저도 이제 좀 응용해서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 저도 읽어보면서 이렇게 출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겠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좀 세심하게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옳지 않은 것은 사회기반 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는 공정가율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쭉쭉쭉쭉쭉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의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치가 않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에, 이게 이제 삼각후 대치원가죠. 요거는 제가 아까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그 오늘 자산부채 평가 내용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볼까요? 45. 네.
딱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 그 안 읽어드린 부분에 문제가 나왔네요. 자산가 부채 평가 여기에서 여기 있죠? 요거 다만 요걸 냈어요. 그러니까 해당 자산 공정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공정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사면 얼마지? 그러면 이게 그 가치에서 지금 얼마의 경과가 돼 있지?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1,000원에 살 수 있는 건데 1,000원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전체 내용 연수 중에 한 10%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90%로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삼각부채점과 그 방법으로 쓸 수 있다. 네, 제가 안 읽었는데 안 읽은 부분을 또 틈타서 또 냈네요. 맞는 거죠. 자, 2번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가는 외화평가 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 과목으로 하여 비교한 수익에 반영한다. 뭐 비교한 수익은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건 어디에 반영한다고 했죠? 네. 어이구. 위였었나 알았었나요? 자, 자, 있죠? 비교한 수익은 아니고 외화평가 손익으로 해서 재정운용 순환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운용 순환가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원가일 수도 있고 뭐 비배분 수익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비교한 수익은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재정운용표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재정운용 순환가에 반영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융자보존과 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해소 가능가액의 현재 가치와의 차익으로 평가한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장기환불 조건 거래는 현재 가치를 평가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금융리스는 내재를 할인한 가액과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로 각각 계산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산 부채 평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산의 취득원가 자,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는 쭉쭉쭉 이거 맞고 자, 요것도 뭐 당연히 맞겠죠. 이자 지급의 사이에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원금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주는 그런 채무증권이 발행할 때하고 기간이 이렇게 경과하면 그 경과한 기간만큼 미수수익이 붙겠죠. 그럼 그 경과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산한다. 채무증권 취득한까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했었던 거고 관리전환 계속 나오네요. 관리전환 자, 유상관리전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무상관리전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유상관리 전환은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가에 무상관리 전환은 그냥 취득원가, 장부가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무용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지어온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 비용을 포함하며 무용자산을 취득한 기간 동안 발생한 그 비용을 취득부대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단기 비용으로 한다. 이자 비용을 한다 말씀드렸죠. 자, 2020년도 1차 볼까요?
자, 국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채. 부채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국가 업무와 관련된 부채. 이건 국가 업무와 관련된 거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비화폐성 이하 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 항목에 반영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는 재정 운용 순환가에 반영한다. 이거 아까 어떻게 됐었죠? 그 조정 항목에 반영한다. 그랬죠? 네. 해당 조정 항목에 반영한다. 이거는 지난번에 과제도 내드렸던 거예요. 자,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이는 아까 했죠? 할인 할증 발행 처분 과목으로 액면가액 빼거나 더하는 이렇게 표시하며 최종 상환할 때까지 기간에 유효이자를 상각한다고 했죠. 제가 엑셀로도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은 이제 퇴직금 대상자가 있어요. 기간제도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 법 대상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 기업회 기준에 그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또 계상을 합니다. 맞고요. 장기차입 부채 맞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회계법과 지방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회법 쪽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단체 출납은 회계연도 끝날 날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2월까지 갔었는데 요거는 폐쇄하고 다만 이거는 다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출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출이 안 되는 건데 바로 지출 안 되면 20일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국가의 결산보고서는 결산보고서 형태, 결산 개요 있고 세입세출 결산이 있고 재무제표 있고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성과보고서죠. 국세징수활동표는 아니죠. 네. 필보충입니다. 필보충 정보. 요거는 뭐 법에 있는 얘기인데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내는 거 보면 이제 각종 법에다 샅샅이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국가회계법은 법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이. 이거는 이제 이 문구 어디 있는지 한번 이제 법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2019년도 1차 자산과 부채 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자, 사회기반 시설 중 쭉 용역 잠재로 얘기했죠.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기를 한정한다. 이제 감가상각 대체는 진짜로 그런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만 한다. 자, 부채는 만기 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했죠. 자, 순자산 변동 그 조정한다. 자, 투자증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시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투자 목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자, 요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이나 그거고요. 장기연물 조건의 거래.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경우는 현재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약간 좀 평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뭘까요? 국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쭉쭉쭉. 자,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결정해서 정액법으로 상각하는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저가법이다. 재고자산은 뭐 이거는 요거는 이제 기준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재정운영표 부분인데 요거는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때문에 설명해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계속 이제 나왔던 그런 지문들이어서 영수증과 반응한다. 계속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국가에게 준항하는 규칙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준항하는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국가의 우발 자산은, 자, 긍정이 아주 매우 높은 경우에 주석을 공시한다. 이렇게 됐죠. 자, 국가의 일반용 자산과 사회기반 실에 대한 사용특권은 어떻게 해요? 자산에서 차감 표시한다. 틀렸죠?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또 다음 시험 보기 때문에 또 스킵하시고, 2018년도 다음 중 국가에게 준행하는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국가에게 시체란 일반의 특별하게 기금으로서 이렇게 구분된다. 제가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드린 적도 없죠. 이렇게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이 있다. 네, 저희 2번 부분인데 2번. 네. 여기도 또 제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여기 보면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에게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가의 재정 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 운영에 관한 정보. 두 번째가 국가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는지에 관한 정보. 세 번째가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정보. 이 세 가지인데, 문제를 볼까요? 문제는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적절히 이해하는 걸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단기의 수입이 단기의 서비스를 제공해 충분했는지. 이제 없다는 거죠, 이게. 이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없죠. 그리고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 요거는 사실 좀 저는 애매해요. 왜냐면 요것도 다 정보가 해석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세대 간 형평 말한 거고 이게 미래 세대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가 국채를 발행해서 된 서비스고 그게 정상적으로 단계 다 써버렸으면 미래의 납세자가 부담해야죠. 그리고 단기 수입이 단기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지 이게 이제 원가 대비 수익 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건데 사실 이것도 다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제공해야 한다. 요거에 이제 빠졌다는 겁니다. 요거에 제공해야 한다. 제공해야 한다. 요거에 빠졌다는 건데 이제는 진짜 곳곳 샅샅이 뒤져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챌린지 받을 수도 있어. 물론 이제 국가에게 준용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요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찾아봐라 없다. 이 문구 어디 있냐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이 문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결산 개요, 세입세 추결산, 재무제표, 성과복서. 이 아까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참 어려워요. 네. 예비금 사용문서 이것도 정말 이제는 샅샅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다 나중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송부하라고 했죠.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게 참 세세히 샅샅이 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39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관리전환 무상 유상일 때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 포함한다. 이거 아니죠. 별도로 표시합니다. 자, 필수 정보를 공시한다. 뭘? 유산자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장기 충당부채로 분류하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은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가면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국가 쪽 재정상태표 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와 관련된 이제 그 좀 대비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요거는 아까 또 나왔던 거요. 자주 나오네요. 요거 삼각호 대치원가 쓰는 방법. 2017년도고 요건 다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8년도까지만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제 저한테 메일로 이제 문의 주시면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자산부채 평가 부분 좀 설명드렸고 과거 부분 또 우리가 배웠던 부분 좀 짚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기출문제도 좀 제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제 이런 좀 형식으로 나갈 거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있고 주관식도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낼 거고, 네, 이제 계산 문제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계산기도 이제 필요하시겠죠. 이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시험에 꼭 좋은 성적 이제 받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좀 촬영에 임하다 보니까 좀 발음도 막 좀 평소보다 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여튼 제가 그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한번 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뭐 부교재 다른 교재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반드시 이해를 명확히 해두셔가지고 시험에 이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짚어드린 거 그리고 과제가 이제 2번 나갔었죠. 그 과제 나갔었던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꼼꼼히 이제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튼 배운 거 중에서 이제 나가는 거니까 이제 짚어드렸던 것들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과제 나왔던 것도 한번 다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험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다가 뭐 시험 관련된 거라든지 뭐 수업 관련된 거 과거 수업 또는 뭐 문제집에서 봤던 뭐 내용들 이런 것들 다 궁금한 사항들은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시험 관련돼서 시험 시간에 이제 좀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저한테 이제 그 예비적으로 연습 삼아서 이제 하는 것들은 꼭 한 번 이상은 해보셔야 그날 또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는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